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일한 당신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마침내 찾아온 달콤한 휴식, 혹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의 직장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식이라는 차가운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록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가슴 아픈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삼식이야. 아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하루 세 끼를 꼬박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을 향한 농담 섞인 타박.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조금씩 제 마음에 박혀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퇴직하면 이제 정말 좀 쉬어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제 인생은 오직 가장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집을 나서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는 나날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어깨 위의 짐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 짐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함께 산책하고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온전히 집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또 밥 차려야 해. 오늘도 집에만 있어? 약속 없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옹기 대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매일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안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화장이 짙어졌으며 평생 써본 적 없던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고작 5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매일 똑같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쫓기듯 살아왔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긋하게 눈을 뜨는 평온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여유. 그 모든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 한 달만큼은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아내는 매일같이 따뜻한 말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더 조용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라도 잘해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대신 평범한 국과 김치만 오르는 날이 잦아졌고 아내는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아내의 얼굴에는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그렇게 매번 물어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지. 오후가 되면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으면 굳이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친구라도 좀 만나지 그래.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하지만 제 대답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놓으면 점심이고 점심에 놓으면 또 저녁이네. 그 한숨 섞인 푸념이 제 가슴에 서늘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삼식이 밥 차려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제가 온종일 집에 있는 것을 명백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예출 준비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으려니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의 씨앗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차려놨으니 챙겨 먹어. 혼자 남은 집.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아무런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불안감은 심장을 옥죄듯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현관문 밖으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고급 승용차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남자와 짧게 그러나 너무나 다정하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수없이 부정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늘 열려있던 휴대폰에는 어느새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제가 듣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내는 제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지난번 동창회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다녀올게.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허락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린 듯이 아내의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 예민한 착각이기를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결국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의 곁에 다정하게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그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고급 승용차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익숙하게 나란히 서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행복에 겨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내와 그 남자는 경악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 그 싸늘했던 시선들, 설마 이 사람 때문이었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짓을, 심장이 터질 듯 아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길고 긴 정적 끝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은 똑같더라고. 하루 세 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내 일만 더 늘었어. 나도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고. 근데 당신 옆에선 그게 안 되겠더라. 그 짧은 몇 마디 말과 함께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모든 추억과 노력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 남자와 함께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비어버린 옷장과 신발장 앞에 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뼛속까지 저를 후려쳤습니다. 제 4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서 폐인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외도를 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이룬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반쪽이 되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가구, 함께 식사했던 식탁,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제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보증금과 남은 돈을 긁어 모아 5평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도시의 삭막한 풍경만이 겨우 보이는 좁은 공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색빛 하늘과 빼곡한 건물들만이 보였고 밤에는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제 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컵라면뿐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도,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감과 외로움에 쉽게 잠들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공항에서의 그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차마 이혼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몸과 마음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처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0년 넘게 일궈온 재산은 반토막이 났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는 팍팍한 도시에서 생존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생활비 걱정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뒤지고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지만 제 나이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며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거리 청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며 일하던 제가 이제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에서 지급받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 빗자루를 든 채 새벽거리에 섰을 때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쓸고 간 자리에 깨끗하게 드러나는 아스팔트 바닥을 볼 때마다 묘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공공근로 동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같은 땀을 흘리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서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새벽거리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료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에 경비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고 놀랍게도 저는 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빗자루 대신 말끔한 제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은 제게 잊었던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제 힘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텅 비었던 통장 잔고가 조금씩 희망의 숫자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을 적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취미,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시니어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회원들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갈 때마다 제 세상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사랑의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로 이민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항에서의 그날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길고 긴 한숨을 내쉬자 제 안에 남아있던 분노와 미련의 찌꺼기들이 그 한숨과 함께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롭거나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아침에는 제 손으로 직접 식사를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작은 설렘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과 이혼은 제 삶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절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찾아온 잠시의 쉼표이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행복한 노후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일한 당신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마침내 찾아온 달콤한 휴식, 혹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의 직장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식이라는 차가운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록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가슴 아픈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삼식이야. 아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하루 세 끼를 꼬박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을 향한 농담 섞인 타박.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조금씩 제 마음에 박혀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퇴직하면 이제 정말 좀 쉬어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제 인생은 오직 가장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집을 나서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는 나날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어깨 위의 짐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 짐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함께 산책하고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온전히 집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또 밥 차려야 해. 오늘도 집에만 있어? 약속 없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옹기 대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매일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안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화장이 짙어졌으며 평생 써본 적 없던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고작 5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매일 똑같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쫓기듯 살아왔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긋하게 눈을 뜨는 평온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여유. 그 모든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 한 달만큼은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아내는 매일같이 따뜻한 말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더 조용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라도 잘해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대신 평범한 국과 김치만 오르는 날이 잦아졌고 아내는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아내의 얼굴에는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그렇게 매번 물어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지. 오후가 되면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으면 굳이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친구라도 좀 만나지 그래.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하지만 제 대답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놓으면 점심이고 점심에 놓으면 또 저녁이네. 그 한숨 섞인 푸념이 제 가슴에 서늘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삼식이 밥 차려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제가 온종일 집에 있는 것을 명백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예출 준비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으려니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의 씨앗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차려놨으니 챙겨 먹어. 혼자 남은 집.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아무런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불안감은 심장을 옥죄듯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현관문 밖으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고급 승용차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남자와 짧게, 그러나 너무나 다정하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수없이 부정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늘 열려있던 휴대폰에는 어느새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제가 듣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내는 제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지난번 동창회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다녀올게.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허락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린 듯이 아내의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 예민한 착각이기를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결국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의 곁에 다정하게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그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고급 승용차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익숙하게 나란히 서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행복에 겨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내와 그 남자는 경악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 그 싸늘했던 시선들, 설마 이 사람 때문이었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짓을. 심장이 터질 듯 아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길고 긴 정적 끝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은 똑같더라고. 하루 세 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내 일만 더 늘었어. 나도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고. 근데 당신 옆에선 그게 안 되겠더라. 그 짧은 몇 마디 말과 함께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모든 추억과 노력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 남자와 함께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비어버린 옷장과 신발장 앞에 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뼛속까지 저를 후려쳤습니다. 제 4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서 폐인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외도를 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이룬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반쪽이 되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가구, 함께 식사했던 식탁,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제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보증금과 남은 돈을 긁어 모아 5평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도시의 삭막한 풍경만이 겨우 보이는 좁은 공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색빛 하늘과 빼곡한 건물들만이 보였고 밤에는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제 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컵라면뿐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도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감과 외로움에 쉽게 잠들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공항에서의 그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차마 이혼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몸과 마음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처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0년 넘게 일궈온 재산은 반토막이 났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는 팍팍한 도시에서 생존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생활비 걱정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뒤지고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지만 제 나이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며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거리 청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며 일하던 제가 이제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에서 지급받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 빗자루를 든 채 새벽거리에 섰을 때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쓸고 간 자리에 깨끗하게 드러나는 아스팔트 바닥을 볼 때마다 묘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공공근로 동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같은 땀을 흘리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서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새벽거리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료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에 경비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고 놀랍게도 저는 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빗자루 대신 말끔한 제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은 제게 잊었던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제 힘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텅 비었던 통장 잔고가 조금씩 희망의 숫자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을 적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취미,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시니어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회원들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갈 때마다 제 세상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사랑의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로 이민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항에서의 그날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길고 긴 한숨을 내쉬자 제 안에 남아있던 분노와 미련의 찌꺼기들이 그 한숨과 함께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롭거나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아침에는 제 손으로 직접 식사를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작은 설렘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과 이혼은 제 삶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절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찾아온 잠시의 쉼표이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행복한 노후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일한 당신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마침내 찾아온 달콤한 휴식, 혹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의 직장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식이라는 차가운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록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가슴 아픈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삼식이야. 아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하루 세 끼를 꼬박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을 향한 농담 섞인 타박.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조금씩 제 마음에 박혀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퇴직하면 이제 정말 좀 쉬어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제 인생은 오직 가장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집을 나서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는 나날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어깨 위의 짐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 짐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함께 산책하고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온전히 집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또 밥 차려야 해. 오늘도 집에만 있어? 약속 없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옹기 대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매일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안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화장이 짙어졌으며 평생 써본 적 없던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고작 5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매일 똑같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쫓기듯 살아왔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긋하게 눈을 뜨는 평온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여유. 그 모든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 한 달만큼은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아내는 매일같이 따뜻한 말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더 조용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라도 잘해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대신 평범한 국과 김치만 오르는 날이 잦아졌고, 아내는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아내의 얼굴에는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그렇게 매번 물어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지. 오후가 되면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으면 굳이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친구라도 좀 만나지 그래.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하지만 제 대답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놓으면 점심이고 점심에 놓으면 또 저녁이네. 그 한숨 섞인 푸념이 제 가슴에 서늘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삼식이 밥 차려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제가 온종일 집에 있는 것을 명백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예출 준비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으려니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의 씨앗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차려놨으니 챙겨 먹어. 혼자 남은 집.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아무런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불안감은 심장을 옥죄듯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현관문 밖으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고급 승용차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남자와 짧게 그러나 너무나 다정하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수없이 부정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늘 열려있던 휴대폰에는 어느새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제가 듣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내는 제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지난번 동창회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다녀올게.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허락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린 듯이 아내의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 예민한 착각이기를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결국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의 곁에 다정하게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그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고급 승용차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익숙하게 나란히 서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행복에 겨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내와 그 남자는 경악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 그 싸늘했던 시선들, 설마 이 사람 때문이었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짓을. 심장이 터질 듯 아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길고 긴 정적 끝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은 똑같더라고. 하루 세 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내 일만 더 늘었어. 나도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고. 근데 당신 옆에선 그게 안 되겠더라. 그 짧은 몇 마디 말과 함께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모든 추억과 노력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 남자와 함께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비어버린 옷장과 신발장 앞에 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뼛속까지 저를 후려쳤습니다. 제 4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서 폐인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외도를 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이룬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반쪽이 되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가구, 함께 식사했던 식탁,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제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보증금과 남은 돈을 긁어 모아 5평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도시의 삭막한 풍경만